유형자산은 이거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이에요. 자, 일단 유형자산의 전제 조건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구성 있는 자산이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유형은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없으면 무형이니까. 그럼 1년 이상에 걸쳐서 안 쓴다면 그거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먼저 계정 과목 있는 것부터 구경하고 취득원가 부분을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토지는 뭔지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은 이 앞에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았어요. 그럼 토지가 뭔지 안다라고 했죠? 그럼 건물이 뭔지도 아시죠? 그럼 토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토지는 주차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 말하고 나니까 또 느낌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상한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걸 구축물이라고 해요. 구축물.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굴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기계장치, 이건 뭔지 느낌 오시죠? 기계장치는 제조업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를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제 우리 차량 운반구, 우리 버스든 승용차든 트럭이든 전부 다 우리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리고 비품, 이 비품은 우리 지금 업무에 쓰는 건데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려면 내구성이 있어야 되죠. 1년 이상에 걸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종이컵 이거 1년 이상에 걸쳐 쓰나요? 그런 건 소모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는 1년 이상에 걸쳐서 쓰죠. 그런 걸 비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직 감가상각 누계액은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계정과목 이런 것들 쓰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취득원가가 있어요. 자, 취득원가 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취득 시점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유형자산이니까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이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인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재고 자산은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제가 비용만 적었었죠. 근데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샀다, 우리 영업활동에 쓸 수 있다, 취득 시점이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 뒤에 쓴 것도 자산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쓰는 게 있고 얘를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취득 시점이라고 말한 게 재고 자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도 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가 아니고
영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기계 장치를 취득을 해요. 자, 기계 장치가 예를 들어 뭐 1억 원짜리 기계를 취득을 해요. 그럼 이제 이 기계를 우리 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운송비가 100만 원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는 동안 얘가 파손되면 안 되니까 파손 보험을 들면 파손 보험료가 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도착했으면 공장에 넣어야 되겠죠. 큰 기계니까 하역비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내렸으면 얘 우리 공장 안에 설치해야지. 설치비가 들어가요. 또 쉽게 5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럼 설치했으면 취득 시점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기계면 우리 영업 활동에 쓰려고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시운전 할 거예요. 시운전 하는데 뭐 휘발유 같은 게 들어갔어요. 기름 같은 거. 휘발유가 예를 들어 50만 원치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전부 다 지출했다 그러면 기계 장치니까 얘는 기계 장치다. 금액 1억 3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게 될 거예요. 기계 장치로. 그럼 우리 휘발유 가격, 휘발유만 가지고도 나오면 대면엔 돈 주고 차변엔 기계 장치라 써야 되고, 우리 설치비가 나와도 대면에 돈 주고 차변에는 기계 장치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얘가 뭐냐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산 이유가 뭔지 전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에 기름 넣으려고 한 거였으면 차량 유지비고, 지금 얘는 기계장치 시운전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그 시험 접수 하셨죠? 전에 저한테? 그럼 저한테 하신 분은 이 건물로 돼 있을 거예요. 오별관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오별관이 이 건물이 오별관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 제가 이 학원 있어요. 그럼 시험 보자마자 문제지 들고 막 뛰어나오면서 세무 1급 시험 본 사람인데, 선생님 휘발유는 계정강이 뭐예요? 그러게 제가 꺼져 그랬어요. 일단 휘발유가 뭐예요 하는 순간 얘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휘발유를 어디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휘발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계는 그 사항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돈이 들어갔네, 뭐 때문에 들어갔지. 근데 그래도 고민스러우면 취득 시점 이전인가 이후인가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지, 얘는 계정 과목 이거다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단 취득 시점이 좀 더 루프하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말고 우리가 땅을 사요. 근데 땅을 사는데 그 땅 산 이유가 공장 건물 지으려고 산 거예요. 그럼 땅 샀는데 그 땅에 그 기존에 있었던 허름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값도 받겠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건물값 얼마 안 되지만 주고 사야겠죠. 그럼 그 건물값도 땅값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 쓰려고 산 거거든. 그럼 그 건물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그 건물 철거비도 땅값에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럼 철거하고 나서 토지 정지 비용,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고 해야 되겠죠. 그 비용도 땅 쓸 수 있기 전에 들어간 거니까 땅값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땅 사 때 등기하는 취득세나 등기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나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럼 재고 자산 때보다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해지죠. 범위 넓이가. 자, 이게 우리 지금 적혀 있는 이제 취득 원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아래 정상적 부대 비용의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산 취득 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채 공채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자동차 사보신 분 있으시죠? 차. 집 아니면 차 산 적 없으면 뭐 집 사본 적 있다든지. 중에서 상관없어요. 모든 차들. 또 혹은 뭐 배 사봤다든지.
보트 있죠. 그런 거 사시면, 자 그러면 이거 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한 건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이에요. 취득세를. 왜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쁜 짓을 해요. 무슨 나쁜 짓이냐면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사달래요. 그래서 사실 지역개발 채권 사달라는 건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 채권 영수증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개발 채권이 가치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60% 사이가. 그런데 국가가 계속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빌려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마자 얘를 바로 팔 건데, 사는 건 액면 금액인데 파는 건 공정가의 시가로 사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적혀있는 100만 원이에요. 나는 100만 원 주고 사고, 그리고 이걸 바로 되팔면 6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40만 원 날리죠. 자, 우리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그 수납원이, 근데 사실 다음 직접 가서 돈 납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근데 가지고 온 영수증 보면 취득세 영수증 옆에 붙어 있는데, 근데 이상 원인 모를 높은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액면 금액이 적혀 있는 거고, 그럼 그 수납원이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이고 시가 60이죠. 그럼 대놓고 뻔뻔하게 40만 원 주세요 그래요. 왜냐면 샀다가 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 40만 원 주면 이 40만 원이 액면가액과 우리 그 공정가액의 차이죠. 그럼 이게 차 샀기 때문에 손해 본 돈이잖아요. 사실 안 샀으면 그 지역개발 채권 때문에 손해 안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건물 사는 데 한 거면 건물, 자동차 사는 데 쓰면 차량 운반구, 방금 제가 배 사는 데 쓰면 선박, 이렇게 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산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매입한 거, 난 안 사고 싶은데 국가가 강제로 시키고 있으니까, 아니면 차 등록을 못 해요. 그럼 이거 불가피하게 사는데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이에요. 매입 금액. 그리고 공정 가치하고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는 바로 대놓고 손해 본 거지, 이 채권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차 샀기 때문에 손해 본 거예요. 건물 샀기 때문에 손해 본 거고, 그래서 그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쭉 아래쪽에 써두니까, 자 이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외부 구입이죠. 다른 데서 사온 거잖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내부 구입, 내부 창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창출을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걸 회계용으로 건설이라고 해요. 192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라는데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아. 자, 우리가 건설이라는 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작이라는 말을 이제 회계에서는 건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작이라는 표현을 건설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사오면, 만약에 외부 구입을 해요. 외부 구입을 하면, 건물을 산다면 이 건물 살 때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다 건물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건 외부 구입했기 때문에 형체도 있고 그 자산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잔고에 써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계 장치를 우리 거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기계 장치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영화 활동에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을 모아두게 될 거예요. 자,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 달라고 의뢰를 해요. 도급 금액이 1억이에요.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중도금을 3천만 원 주고, 완공 시 잔금 2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볼게요. 계약을.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을 해요. 지금. 자, 그럼 우리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자, 차변에 우리 계약금 줬으면 개정하면 뭐 써야 되죠? 그렇죠. 선급금이라고 공부했잖아 우리. 그죠?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이라 써야 되는데,
그걸 선급금이라고 쓰면 지금 얘 건물을 짓기 위해 들어간 돈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따로 통제를 해야 되겠죠. 선급금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부에 얘가 다 만들어져야지만 건물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럼 지금 건물이라 쓰지 않고 계약금 줬는데 그럼 얘 만들 때까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다 모아둬야 되겠죠. 그걸 모으기 위해서 임시적인 성격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중도금 지급하면 중도금 3천만 원 줘도 얘도 원래는 중도금도 선급금인데 우리 근무 지을 때 들어간 부대 비용 모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걸 짓기 위해서 이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와서 이자가 200만 원 나왔다고 볼게요. 그런 걸 우리 흔히 말할 때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하죠. 자, 그럼 이자 200만 원을 내요. 그럼 원래 이자 주면은 차변에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라고 써야 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지금 얘는 건설 자금 이자죠. 건설 자금 이자는 얘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얘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안 지었으면 이 돈 안 들어갔거든. 그리고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다. 2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또 이제 우리가 다 지어졌나 봐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비가 1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준공검사비도 그렇죠.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라서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드디어 완공했어요. 이때가 취득 시점인 거예요. 취득 시점이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래서 건물이라는 애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건물의 취득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지워지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해서 얘를 다 만들어질 때까지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300만 원이 있죠.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얘를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8,30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완공됐으니까 2천만 원 줘야 되겠죠. 잔금 2천만 원을 주면 건물의 취득 원가는 1억 3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럼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애는 얘가 가장 자주 나와요. 그럼 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짓고 있대, 만들고 있대. 그러면 이것저것 보지 말고 건설 중인 자산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적혀 있는 게 우리 다시 189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유형자산의 종류 적혀 있는 곳 제일 아래 별 표시에 지금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죠. 감가상각은 가치가 다른 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땅 달아서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땅은 다를 안 없어지니까 감가상각 안 할 거고, 예,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93페이지로 이제 와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보기 전에 제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 아니 그냥 이것 때문에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 줬다면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 예. 설마 1억인데 이자 200이면 나쁜 놈이지, 그죠? 근데 이자가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좀 볼게요. 감가상각.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를 사면 차변에, 그렇죠,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대변에 뭐 돈 주고 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내 자산은 그대로 100만 원짜리 그대로예요. 100만 원 줬지만 1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근데 1년 쓰고 나니까 얘가 20만 원치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80만 원짜리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줄이기 위해서 차량 운반구다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지금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이죠. 지금 자산이 줄어서 대변에 보낸 거잖아. 그럼 자산이 줄었으면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자산이 줄었는데 들어온 거 없잖아. 그걸 비용이라고 해야 되죠. 이 비용 쓰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합리적으로. 결국은 닳아서 얘 못 쓰게 될 거잖아. 그럼 못 쓰게 됐을 때 100만 원짜리 이제 100만 원 다 쓰게 된 거죠. 그럼 100만 원을 비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비용화로 분배시키는 게 감가상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감가상각 개념은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켜서 분배시켜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재의 19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보면, 자, 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의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 제가 자산 처리하고 비용 처리한다 두 개 적었던 거.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얘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처리할 거고, 수익적 지출은 회계 처리를 비용 처리해요. 그럼 이 둘의 개념은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하는 건 얘는 일단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썼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해 버리는 게 수익적 지출이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비용화 서서히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비용화 안 시키려고 일단 자산의 취득 가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산 처리한다는 건 돈이 들어간 유형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계정으로. 자, 그럼 이 둘은 어떤 경계성 가지고 있냐면, 자, 자본적 지출은 우리 키워드가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있거나 용도 변경 또는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고,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는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게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예요. 우리가 돈 들어간 이유가 저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 길이 내 길이 되어서 영원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는 세무일급 영원히 살아가면서 다 들어가는, 적용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알아야 될 거 정확하게 기준 좀 잡아두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법인세법 가면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했다고 뭐 수령하고 그래요. 왜냐면 비용 많이 처리하면 세금 작게 나오잖아요. 세법이 가만히 안 두겠죠. 그죠? 네 맘대로 왜 그랬어 하면서 조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본적 지출은, 자, 저렴한 표현 쓸게요. 내용 보면 자본적 지출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서서히 비용화 시키라는 거고, 얘는 돈 작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비용 처리해도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보니까 근본적인 내용은 그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자동차의 생명은 뭐죠? 그렇죠, 엔진이죠. 전에 제가 자동차 생명은 뭐죠? 그랬더니 누가 짜세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가 생명이래. 근데 사람마다 주관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엔진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내용 연수도 증가가 되죠. 그럼 엔진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고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 오일 갈았어요. 그건 차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혹은 유리가 깨졌거나 타이어 펑크 난 거는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지금 회계일금에는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세무일금에는 차 사고 나서 고쳤다고 하면서 엔진, 앞범퍼, 앞유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앞유리, 앞범퍼는 수익적 지출, 엔진은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서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럼 자본적 지출은 돈 들어간 그거에 직접적으로 쓰는 건데, 계정 과목을 자동차면 차량 운반구, 건물이면 건물. 근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죠. 일반적으로 차 수리, 뭔가를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선비라는 걸 써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만 따로 계정 과목을 써요. 차에 들어가는 걸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를 써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지금 수리비만이 아니라 차 기름 넣는 거 뭐 전부 다 차량 유지비라고 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문제에서 자동차가 수익적 지출로 잘 안 튀어나오는 이유가 계정 과목 두 개 중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럼 답을 알려줘야 돼요. 두 개이면 뭐라고 처리하라고 알려주니까 문제 내는 사람도 찝찝한 거야. 답 알려주고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적으면 찝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잘 나오는데,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건물, 자, 건물 생각해 보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지층 건물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층 건물의 가치는 틀리겠죠. 그러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건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건물 외벽이 더러워져서 건물 외벽 칠을 해요. 그럼 원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 수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선비는 또 제가 이렇게 쓰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사기 고장나서 복사기 고칠 거잖아. 그게 수선비예요. 근데 그게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냥 뭔가를 고친 게 수선비라고 쓰는 개념감을 쓰는 거예요. 뭔가 고장나서 고치는 것들이다. 근데 그게 뭔가 가치가 확 증가되게 우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설했대요. 증축했대. 그러면 건물이라고 써줘야지. 그럼 건물이었으면은 기존 남아있던 잔액에다가 얘 합쳐져서 그 금액으로 또 이제 감가상각을 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고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건데 그래서 친절한 그 문제 출제위원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대놓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자산하고 자본하고는 친구죠. 같이 재무상태표 동네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라 그러면 자산 처리하고 수익하고 비용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 하면 비용 처리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놓고 자본적 지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 처리하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계정 과목 틀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195페이지로 와서 자본적 지출 볼 때마다 제 자동차 예전에 자본적 지출이 몇 년 전에 극심한 게 있었는데 5년 전에 근데 돈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제 친한 형님이 그 대방동에 현대자동차 그 기능장이에요. 자동차. 그래서 그 형님이 거기 직원은 70%의 차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사달라고 옛날에 부탁했더니 너 줄은 저 끝에 있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너 차 사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나한테 기회가 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지인들은 뭐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랜저가 나왔는데 살려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너가 타면 좋을 것 같아서 2010년도에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얼마요? 그랬더니 3천만 원 좀 안 될 것 같아 현금으로 하면 그러길래 바로 콜 했죠. 근데 그 샀는데 그 지금 아직도 타고 다녀요. 저는 차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냥 차 상태 그 상태로만 있는데 근데 4년 되니까 차 가지고 공장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으러 오라는 줄 알고 갔는데 차 놔두고 술 마시러 나가자더니 뭐 일주일 있다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미션 쇼바 뭐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게 보증기간이 4년이니까 4년 꽉 채워가지고 바꿔야 오랫동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연도에 또 가지고 오래요. 그러더니 엔진 보증기간이 5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엔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냉각수 유수해가지고 새 엔진 바꿔주더라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는 계획이 10년 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7만 몇천 킬로에 새 엔진 바꾸니까 형님이 앞으로 10만 킬로는 더 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차 가지고 한 20년 탈 것 같아요. 그 돈은 그때 뭐 그래도 새 엔진인데 타임벨트는 네가 새 거 사 그래가지고 1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 그래서 고맙게 받긴 받았는데 엔진 바꾸니까 확실히 연비는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해주는데 이제 그 형님은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진단 내려가지고 해준 거죠. 왜요? 신고하려고? 문제 생기면 다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엔진은 뭐 문제해서 점검이 잘 안 된대요. 그 형님이 그 기능장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엔진인데 계속 이제 뭐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진단 내는 게 항상 냉각수 유수를 진단을 낸대요. 그 냉각수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엔진에 유입된다 해가지고 이제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찝찝한 건 새 엔진은 그 공장 정비 공장 있죠. 그럼 엔진 만들어져 있는 심장 모양인 엔진이 와가지고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엔진 부속품이 와서 그 형님이 조립을 한대요. 엄청 찝찝하더라고 초반에. 그 형님이 예? 쓰던 건 아니래요. 그러면 왜 내 걸 바꿔줘? 그래서 부품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조립을 한대요. 그게 이제 차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
모양체로 있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살아 있으니까 바꾸고 나서 지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에 귀뚜라미 소리가 나. 차에서 끼끼끼끼끼 하는 귀뚜라미 소리 나는데 블루엔저 갔더니 그냥 타도 돼요. 계속 그러길래 타는데 안 죽으면 되지. 자, 이제 감가상각 봅시다. 195페이지. 195에서 자, 감가상각은 이거라고 했죠. 이 바로 이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액으로 이제 현실성 있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내가 금액으로 감가상각할 거니까 얼마에 사왔는지. 그렇죠. 취득 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취득 원가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포함시킨 거. 취득 시 부대 비용 다 포함시켜서 그 금액을 이제 비용화 시킬 거예요. 사용하는 동안. 그럼 그 금액을 사용하는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이냐? 그렇죠. 내용 연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내용 연수, 내구 연한 뭐 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제 내가 쓸 수 있다라고 말한 기간 동안 쓰고 나서 얘를 판다면 돈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잔존 가액, 잔존 가치. 이게 우리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3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취득 원가가 120만 원인데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감가상각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화 시킬 건데, 그럼 5년 동안 얼마를 감가상각해야 되죠?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는 돈은? 그렇죠. 100이죠. 왜냐면 120에 샀지만 5년 쓰고 나서 얘 팔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10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용어 설명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뺀 이 금액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용어를 알면 별말 아닌데 그냥 뚝 보면 그래서 이 금액이 뭐라고 이런 생각 드는데, 한 번만 이해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좀 볼게요. 회계 처리. 자,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했는데 얘가 감가상각이 20만 원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 우리는 얘가 차량이라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 얘가 감가상각이 20만 원 됐다면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그렇죠.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감가상각비 20만 원인데 대변에 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을 달아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2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얘는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짝지를 달아서 제 얼마 달았어요. 10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달았어요. 그래서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간접법이고, 위에는 직접법은 100만 원 있었는데 그냥 대놓고 20만 원 줄여서 80만 원만 남겨놓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이건 어느 게 유용한 정보를 더 줄까요?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외부 이용자한테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죠. 자, 우리가 장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80만 원이라는 게 장부 가격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의 장부 가격이 1억짜리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냥 1억짜리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데 100억에 샀는데 99억 따라서 1억이에요 라고 보여주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그걸 봤다면 기계장치는 생산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노후화된 기계가 있네? 과거에 100억에 사왔네? 그럼 또 살려면 100억이나 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외부 이용자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등원가는 그대로 두고 얘가 얼마씩 달았는지를 써서 얼마에 샀는데 얼마 달아서 얼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주니까 우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쓰고 얘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취등원가는 그대로 두고 있는 거야. 한번 사왔을 때 취등원가에 자산 가격 써놓으면 얘를 줄이지는 않고 뭐 자본적 지출이 생기면 더해지게 되겠지만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하는 거는 차감 계정으로 계속 대변에 달아두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획으로. 자, 원리는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도.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럼 감가상각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97페이지의 계산 방법. 오늘 저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만 구경하고 오늘 끝낼 거니까 힘내세요. 왜냐면 파는 건 또 다양하게 팔아야지 되기 때문에 팔다 자르고 내일 팔면 힘드니까. 자, 감가상각 방법에서 첫 번째 정액법. 정액법은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n분의 1 하겠다 그 소리예요. n분의 1 사용하는 기간 동안 똑같이 n분의 1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는 기간 동안 n분의 1을 뭘로 해야 되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액법은 쉬워요. 이거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 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금액을 내용연수로 n분의 1에서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왼쪽 공식 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전년가액 빼는 거니까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니까 이게 10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 원씩 5년간 똑같이 감가상각되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율적으로. 그래서 내가 n분의 1이라 표현한 거예요. 정액 우리 정액권이 이게 매번 같은 거죠. 그래서 5년간 똑같이 2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럼 분계도 매년 기말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액. 근데 이 분계 보면 제가 좀 줄여 쓸게요. 감가상각비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1차 년도에 하죠. 2차 년도에도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그러면 X1년도에 비용은 20만 원만씩 되는 거예요. 얘도 X2년도도 비용은 2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X1년도 20인데 X2년도 이렇게 처리하면 둘이 합쳐져서 40만 원 장부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만 쌓여 나가고 차변은 그 해의 비용만 처리되고 있고, 올해 이만큼 달았다 비용 처리액은 차변에, 대변권은 다른 만큼 같이 쌓여가는 방식.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 2차 년도면
얘 120인데 40만 원 달아서 80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얘는 자산이니까 내가 얘 안 지워주면 계속 대변에 쓰면 쌓여갈 거예요. 계속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줄여주는 성격으로 있는 거예요. 다음은 자 우리 교재하고 순서 조금 틀리게 이중 연수합계법을 볼게요. 우리 책은 제일 아래 있네. 체감법에. 그죠?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얘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자,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한다라는 말은 자, 일단 공식은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곱하기 연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으로 계산할 거예요. 연수의 역순으로.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3대 2가 있어요. 이걸 분수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죠? 안분할 때 얘 둘이를 합쳐서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2 하는 게 빠르죠. 안분할 때 이게 제일 빠르죠.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자 우리가 5년간 얘를 쓸 수 있을까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죠. 그러면 얘를 비율을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얘네들을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래서 제가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하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를 역순으로 안분하려고 그러면 얘네들 다 합쳐야 될 거잖아요. 합치면 15죠. 그럼 얘는 15분의 5 얘는 15분의 4 얘는 15분의 3 얘는 15분의 2 얘는 15분의 1 그럼 나중에 다 합치면 15분의 15니까 어차피 1이에요. 그럼 그냥 100을 역순으로 해서 100만원에 15분의 5 100만원에 15분의 4 100만원에 15분의 3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왜 이런 방법을 굳이 쓰고 있냐면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뭐 예로 보면 기계장치가 샀을 때 성능이 좋나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성능이 똑같이 유지되나요? 초반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초반이 좋고 뒤에가 안 좋은데 정해법을 쓰면 성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똑같이 비용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좀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초반에 비율을 많이 하고 노후화될수록 얘가 다르니까 얘를 그냥 순서대로 비율대로 나눠놓겠다는 거예요. 초반에 많이 하겠다. 10년이라 그러면 55분의 10, 55분의 9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럼 얘도 20만 원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얘가 딱 100만 원 사라질 거잖아요. 15분의 15 마지막 되면 15분의 15니까 다 합치면 그럼 딱 100만 원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해법처럼 이제 얘 둘이는 일단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고 시작하죠.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은 자, 얘는 규칙은 없는데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자, 예를 들면 자, 공식부터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
단기에 실제로 얼마만큼 생산했냐. 자, 우리가 샀는데 얘가 총 생산량이 10,000개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볼게요. 기계. 자, 그런데 X1년도에 얘가 3,000개의 물건을 생산했어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인데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3,000개 생산하면 얘는 30만 원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X2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X2년도에 5,000개 생산했다면 이때는 50만 원이다. 그럼 X2년도에는 많이 만들고 싶지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2,000개밖에 못 만들겠네요. 나머지 2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운명하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말 생산량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산량 비례법 혹은 이 생산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생산이라고 표현보다 조업도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조업도 비례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생산량 비례법을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자, 이 세 개를 제가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 세 개를 책이랑 순서 다르게 설명드린 게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120에 사왔는데 20만 원 빼고 100만 원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정의법도 그렇고 연소학계법도 그렇고 생산량 비례법도 그렇고 제가 100만 원 가지고만 계산하고 있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는 정률법을 볼게요. 자, 정률법은 공식은 간단해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끝이에요. 이 정률은 기획재정부가 옛날 한날에 업종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0.451이 우리 5년이면 정률 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자, X1년도에 1월 1일 사서 1년치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첫 시작이 미상각 잔액인데 사온 첫 해에 감가상각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럼 감가상각 하지 않은 잔액은 취등원가 전부 다겠네. 첫 시작은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 0.451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산기가 있는데 이 계산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원래 제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이담 시험 때 누가 빌려달라 그래서 줬는데 걔가 사라지고 빌려준 애가 누군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 5, 6년 정드는 애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제가 돈 주고 산 게 계산기 중에 걔가 두 번째 애였는데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와야 되나. 저는 단순해서 손에 익었던 그 똑같은 계산기를 세 대 사서 제 사무실 두 군데라서 두 군데 두고 학원에 있었는데 한 개가 사라졌어요. 근데 계속 안 가지고 다른 거 쓰니까 손에 안 익어서 그래서 휴대폰에 계산기가 지금 제가 쓰는 계산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4만 1,200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X2년도를 볼게요. 자, 미상각 잔액은 얼마죠? 그렇죠. 얘는 65만 8,800원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상각 잔액이 65만 8,800원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가 자동차라면 차량 운반구가 120만 원에 샀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54만 1,200원이면 이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그렇죠? 65만 8,800원이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방금 이거 장부가액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미삼각잔액이랑 장부가액이랑 같은 거예요. 장부가액이랑 미삼각잔액이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장부가액이라는 건 이거예요.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 주는 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에서 표현해 주고 싶은데 얘 뭔가 금액을 건들기 싫은 거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얘가 달았으면 차감 계정 달고 올랐으면 가산 계정으로 옆에 붙여두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깎이거나 오른 값의 순액을 보여주는 게 장부에서 보여주고 싶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이요. 그래서 용어 하나 더 기억할게.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자, 이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취득원가 보이면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세요. 엄청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그 금액하고 다른 거에 차이가 나오는 게 결과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파악하라고 계속 제가 질문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 내가 틀렸는지 검증도 안 돼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걸 따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도 0.45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18원 맞나요? 네, 그럼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X3년도에는 그럼 미상각자니까 얼마죠? 여기에서 얘 둘이 빼는 거라. 어차피 위에서 얘 빼는 거라. 그죠?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미상각자액이죠. 그럼 이때 이제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은 얼마일까요? 10? 15만? 11만? 아니 전 산수 못했어요. 그 정도 나오겠죠. 계산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의존하고 있어요. 119 080. 자, 그럼 우리 이제 미상각자액이 얼마 되죠? 장부가액이 그럼 빼고 나면 어떻게 봐도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를 왜 계산하고 내려왔냐면, 자, 얘 지금 빼고 나면 장부가액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죠. 그죠? 지금 얘는 120에 샀는데 전용가액 20만 원 남겨놔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방법을 안 쓰고 24만 81원이면 마지막에 20만 원을 빼서 이것만 빼버리고 끝내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 합치면 뭐 얘가 뭐 9든 뭐든 합치면 딱 100이 나오게 되겠죠. 산수가 틀린다? 가시뭐가 틀리다. 그죠? 예? 뭔가 산수가 틀린데 어떻게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정률을 곱해서 딱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요. 100만 원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인데 정률을 곱해서 딱 100만 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시작은 취득원가로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을 하는 방식을 써요. 우리가 이 앞에 있던 세 개 있죠. 세 개. 정해법하고 연수학계법이랑 생산량 비례법은 20만 원을 빼고 시작했잖아. 걔네들은 왜 빼고 시작했냐면 딱 100만 원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얘는 100만 원을 딱 못 맞추니까 그냥 취득원가부터 해서 마지막에 끝수 조정으로 20만 원을 빼버리는 방식을 써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까지 계산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뺀다는 거 봤죠? 그러면
1차 연도 감가상각비 물어보면 취득원가에서 좀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뺐다는 거 한번 보고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 금액이 조금 틀리더라도 제가 신경 안 쓰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취득원가로 시작한다. 100만 원이 아니라 정해법이나 연수학계법 우리 그냥 저렴한 표현 쓸게요. 시험에서 감가상각 방법 두 개밖에 안 써요. 정해법이랑 정률법이랑. 그럼 정해법은 20만 원처럼 잔존가액 빼고 시작하고 정률법은 빼지 말고 시작하세요. 당연히 정률법이죠. 정률법을 왜 많이 쓰냐? 자, 이유는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1차 연도 감가상각비를 보면 자, 정해법은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럼 연수학계법은 33만 3,333원이겠지. 왜냐면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라서 그쯤 나오겠죠. 그러면 정률법은 아니 1차 연도 감가상각비 아까 120만 원에 0.451 했던 거 얼마죠? 541 200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예쁘진 않는데 0.451 하면 그러면 자 어떻게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얘가 제일 작죠?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다 하더라도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해법이 제일 작아요.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하더라도 사이에 이중채납법이 껴있든 뭐가 껴있든 간에 그럼 감가상각 방법 중에 1차 연도 감가상각비라든지 2차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죠. 2차 연도 가도 2차 연도 걸 합치면 얘는 절반 이상 끝나버려요. 얘는 겨우 40만 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제일 큰 게 정률법이고 제일 낮은 게 정해법인 걸 아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또 오늘 이야기했던 거 그럼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비용은 높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비용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얘가 안정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주의로 하라고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보수주의로 해요. 왜 보수주의로 하냐면 보수주의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데 보수주의가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이 해서 이익을 낮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수주의를 가냐면 안정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액이 나오다 보니까 세금 작게 내고 싶어서 알아서 보수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리하게 해가지고 걸리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제일 많이 쓰냐고.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너무 전부 다 이걸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다 쓰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은 금액이 너무 큰데 정률법 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건물만 법과 기준으로 정해법 쓰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건물만 정해법이고 나머지는 아무 말 안 하면 심지어는 세법한테 신고 안 하면 정률법 쓰는 걸로 가요. 정률법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딱 100만 원 맞추려고 마지막 끝수 조정하는 거예요. 20만 원만 빼고. 예? 아까 산수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계산기 잘못 쳤을 거예요. 그럼. 왜냐면 20만 원을 빼는 이유가 딱 100만 원만 남기려고 마지막에 이제 감가상한 거를 딱 빼는 거예요. 왜냐면 정률로 해서 못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 어릴 때 제 교수님은 우리한테 이랬어요. 정률을 곱해가지고 딱 100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대통령 표창 받을 수도 있다고. 전 세계에서 네가 유일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마디로 딱 금액을 못 맞춰 떨어뜨리니까 건수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한 개 있죠. 이중체감법. 자, 이중체감법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있으니까 궁금해하실까봐. 안 궁금해요? 엄청 간단해요. 이중체감법은 정유법이에요. 정유법. 정유법의 간편법이에요. 체감법은 얘는 정유법의 간편법인데, 그래서 방식이 미삼각잔에게 곱하기 정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본 적 있는 공식 아닌가요? 그 정유법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공식인데 왜 간편법이라고 말하냐면, 이 이중체감법은 지금 제가 방금 지워버렸는데 정유를 모를 때 정유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유를 모르는데 이 정유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만드는 게 내용 연수분의 2를 가지고 정유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지금 5년이잖아. 그러면 5분의 2는 얘는 그럼 0.400이 되겠죠. 여기 2라고 두고 내용수를 분모에 둬서 정유를 만들어서 얘 가지고 방금 정유법처럼 계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이 정유를 모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방법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개의 방법 설명드린 건 이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실기에서는 무조건 정해법, 정유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이중체감법 따위는 인정 안 해주거든. 연수학계법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세법이.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 방법을 선택 못하게 아예 그냥 선택의 폭도 안 주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감가상각은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에 기억해 주실 게, 이거 기억해 주실 부분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사왔을 때 시도원가의 부대비용 포함시켰고, 그리고 감가상각할 때에 시도원가는 가만히 두고 이제 감가상각하는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만 계속 쌓아간다. 자, 이걸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기억하고 오셔야 내일 아침에 이제 얘네들 팔면서 지워야지다. 이제 관계된 거 지우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내일 저하고 같이 이제 자산 조금만 하면 뭐 부채 좀 하고 그리고 자본하면 재무회계 끝나요. 그럼 이제 수익 비용 계정화부터 제가 쭉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상황 때 이 계정화부 쓴다. 이런 상황 때 어떤 계정화부 쓴다. 그래 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컴퓨터 하면서 실기하면 재밌겠죠. 그죠? 자, 우리 지금 46분이에요. 지금 QR코드 찍고 집에 가면 조퇴가 돼요. 우리 50분 돼야 되니까 뭐 수업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